이것만 있으면 돼.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김정은 비자금 200억 달러. 모든 정보가 이 작은 USB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저희 가족 넷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식 출장으로 위장한 채였죠. 하지만 사흘 후 끝내 김정은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박민혁 일가가 실종됐습니다. 뭐라고? 김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바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검거하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현상금 1,000억 원. 북한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까지 모든 공작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 공항, 저희 가족은 터키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하면 한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출발이 지연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순간 검은 차량 2대가 활주로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차가 급정거했고 문이 열리더니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양복,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터미널로 뛰어들었고 탑승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향해, 저희 가족을 향해. 비행기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공작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행기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들의 손에 붙잡혀 다시 평양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아침 평양 만수대지구. 저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는 수입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200평짜리 이 아파트는 북한에서 손에 꼽히는 특권층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아내 최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보위부 대좌 출신답게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흰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매일 아침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영어 시험이에요. 딸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19살인 그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최상위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죠. 열심히 해라. 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누나, 나도 대학 가면 영어 전공할 거야. 16살 아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역시 간부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김일성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배지는 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외경제협력위원회 3국장, 북한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오늘 원수님 뵙는 날이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김정은 가족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응, 알았어. 당신도 조심하시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제 전용 차량인 벤츠 E클래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국장 동무, 어디로 모실까요? 당 청사로 가시오. 차는 평양 시내를 달렸습니다. 새벽 6시,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걸어가거나 전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30분 후,
저는 노동당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여러 간부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민혁 동무, 왔소? 최룡의 당 비서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최룡의 동무. 오늘 보고 자료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였으니까요. 오전 9시, 김정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앉으시오, 동무들.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상황, 군사 문제, 대외 관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박민혁 동무, 스위스 계좌 현황을 보고하시오. 김정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보고했습니다. 네, 원수님. 현재 스위스 UBS 은행 계좌에 30억 달러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금액입니다. 좋소. 이 돈은 우리 핵무기 개발에 쓰일 것이오.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원수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청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응, 별일 없었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스위스 계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잔인하게 통제를 강화할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딸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요. 미국이랑 남조선은 지옥 같은 곳이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참 똑똑하지. 선생님 말씀이 맞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체제가 옳다고,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서재에 앉아 업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스위스 출장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은행 계좌 내역들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건강 챙겨야죠.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소. 다음 주 출장만 잘 마치면 좀 쉴 수 있을 거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이들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권층의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석 달 후, 제 눈앞에서 펼쳐질 그 장면을, 김정은이 쓰러지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저 평범한 북한 간부였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노동당 청사 3층. 저는 김정은 집무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비자금 운용 현황을 직접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박민혁 동무, 들어오시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최룡의 당 비서와 김여정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원수님, 스위스 UBS 은행 계좌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30억 달러가 입금되어 있으며 이번 달 추가로 5억 달러 입금 예정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수님, 최룡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책상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수님, 원수님, 김여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오빠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정은의 몸이 옆으로 기울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김정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제 눈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의료진, 당장 의료진 불러. 최룡해가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맥박을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2분 후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주치의 2명과 간호사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세입니다. 산소호흡기.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산소호흡기를 김정은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압박 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창밖을 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룡해는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김여정이 돌아섰습니다. 오빠. 김정은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오? 최룡해가 물었습니다.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집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최룡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모두 명단을 작성하시오. 비서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룡해 동무, 김여정 동무, 박민혁 동무, 주치의 리성철 동무, 주치의 김철수 동무, 간호사 박영희, 간호사 최숙희, 간호사 리명호, 총 8명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오늘 일을 알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최룡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쯤 김정은이 눈을 떴습니다. 신음 소리와 함께 그가 눈을 떴습니다. 김여정이 달려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렸어요? 김정은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집무실이에요, 오빠. 쓰러지셨어요. 김정은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봤소? 최룡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 봤습니다. 원수님, 총 8명입니다. 김정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들이 부축했습니다. 원수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됐소. 김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일은,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없었던 일이오. 이해하겠소? 네, 원수님.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자는, 김정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 제거 대상이요. 집무실에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혁 동무, 김정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원수님. 당신은 다음 주 스위스 출장이 있지 않소? 네, 그렇습니다. 좋소. 출장 잘 다녀오시오. 그리고 김정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원수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나가시오. 의료진만 남으시오. 저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최룡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민혁 동무. 네, 최룡의 동무. 당신은 해외 업무가 많으니 특별히 조심하시오. 외국에서 입 한번 잘못 놀리면 그는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사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국장 동무,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정은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최고 권력자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는 김정은, 비명을 지르는 김여정, 그리고 차갑게 말하는 최룡해. 이 일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 대상이오. 이틀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치의 리성철과 김철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병원으로 전근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해외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당장 저를 제거하면 스위스 계좌 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쓸모 없어지는 날이 오면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체제에서, 이 나라에서 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2일 밤 11시, 만수대지구, 우리 집.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내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제거당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상한 것? 김주애, 동무 관련해서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김주애를 직접 보좌하는 위치였습니다. 김정은의 딸, 북한의 미래 후계자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달 말이에요. 김주애 동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 선생님, 왜 우리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을 해야 해요? 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정일을 의미했습니다. 김주애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의식에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소? 제가 할아버지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왜 절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상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보고했소? 아무한테도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이런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였습니다. 만약 보고했다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주애 동무가 재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 더 심하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라 해도 사상 문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아내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지난주에 김주애 동무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소? 한국 드라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북한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 주민이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어떻게 김주의 동무가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의 동무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치웠어요. 만약 이게 발각되면 당신과 김주의 둘 다 위험해지는 거요. 네. 저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은 폭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딸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여정 동무예요. 김여정이 어째서? 요즘 김주의 교육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요. 말투, 걸음걸이, 표정까지 일일이 간섭하죠. 아내가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주의 동무가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김여정 동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계자는 이렇게 앉으면 안 돼. 허리를 펴고 앉아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손은 이렇게 놓고 눈은 이렇게 떠라고요. 김주혜는 뭐라고 했소? 처음엔 참았어요. 하지만 김여정 동무가 내가 후계자가 되려면 나처럼 강해져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라고 했을 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주혜 동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었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인형으로 대해요라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은 뭐라고 했소?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불러서 주애를 더 엄격히 교육시켜라고 지시했어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는 김주애 동무가 불쌍해요. 진심으로 아끼는데 이 체제는 진심을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이 체제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털어놓을 게 있소. 저는 보름 전 김정은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거, 3시간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거, 그리고 의료진 2명이 제거된 거.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언젠가 그럴 수 있소. 제가 쓸모없어지는 날이 오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탈북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소? 탈북은 알아요.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 있다가도 죽어요. 당신은 언젠가 제거당하고 나는 김주의 사건이 발각되면 처형당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지연이와 준호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위부 대자였던 그녀가, 항상 강했던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 그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은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거당할 것, 아내가 언젠가 처형당할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체제의 부품으로 평생 살아갈 것. 절대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벗어나야 하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족 넷이 함께 평양에서 최고 위급 간부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탈북,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2년 7월 5일 스위스 제네바. 저는 UBS 은행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의 비자금 입금 업무차 출장을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마친 후 저는 개인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모은 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 받은 뇌물, 횡령한 자금, 각종 리베이트, 총 8만 달러였습니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액이요. 8만 달러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검은색 가방에 현금 8만 달러를 넣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하나하나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계좌 3개, 싱가포르 부동산 소유권 증서 50건, 중국 다롄 비밀금고 위치, 러시아 모스크바 다이아몬드 보관소, 홍콩 페이퍼 컴퍼니 17개, 모든 정보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탈북에 성공하면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밀리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위스 주재 한국무역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박 국장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접촉했습니다. 혹시 탈북을 도와줄 수 있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국장님, 농담이시죠? 진담이요. 가족 넷이 함께요. 미쳤습니까? 당신 같은 고위급이 가족까지 데리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소. 방법만 있으면 돼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 비자금 200억 달러 정보가 들었소. 성공만 하면 한국 정부에 드리겠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루트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루트요? 중국 경유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이 중국 국경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요? 네. 북한은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생각합니다. 감시가 느슨하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가고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러시아. 생각해보니 저는 매달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장을 갔습니다. 북러 경제협력 업무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족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공식 출장으로 위장하십시오. 당신은 고위 간부니까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오?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고려인 3세예요. 이름은 알렉산드르. 한국 기업 통역사로 일하지만 탈북자 도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절대 전화는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십시오.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 레닌 동상 앞,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요? 네. 중국보다 안전하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공식 출장으로 데려갈 수 있어. 어떻게요? 당신은 김주의 교육 시찰 명목으로 모스크바 김일성 학교를 방문하는 거요. 지연이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입학 상담, 준호는 당신 수행으로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하오. 최룡의 동무를 설득해야 하오. 며칠 후 저는 최룡해를 찾아갔습니다. 최룡해 동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김주의 동무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룡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교육이라. 네.
모스크바에 기밀성학교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보위부 출신이니 그곳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김주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 제가 마침 7월 20일에 모스크바 경제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동행시켜 일정을 함께 소화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룡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허가하겠소. 하지만 일주일 내로 돌아오시오. 감사합니다. 최룡해 동무. 저는 청사를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장을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레닌 동상 앞에 알렉산드르가 나타났습니다. 박 국장님이시죠? 어떻게 아셨소? 제네바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고위급 탈북은 처음입니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돈은 드리겠소. 15만 달러면 되겠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도 위험합니다.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 비자금 200억 달러 정보가 있어. 성공하면 한국 정부가 당신을 영웅으로 대접할 거요. 알렉산드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쳤군요.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도와주시겠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일단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제가 준비한 아파트로 오십시오. 위조 여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조 여권이요? 네.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신분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추적하지 않겠소?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모스크바 도착 후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7월 20일에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에 갑니다. 좋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지현아,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두 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북한을 떠날 거다. 네, 지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탈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탈북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가족은 더 위험하단다.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것, 의료진이 제거된 것, 아빠가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지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요? 학교는요?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구나. 준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안 된다. 준호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단다. 그날 밤, 두 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7월 20일, D-Day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평양. 출발 이틀 전, 저는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스크바 출장 준비였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준비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중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과의 회의록, 비자금 관련 문서, 북러 경제협력 계약서, 모두 USB에 복사했습니다. 국장 동무,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룡해 동무께서 부르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챘을까요? 알겠소. 지금 가겠소. 최룡해 집무실로 향하면서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의심받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입니다. 들어오시오. 박민혁 동무.
최룡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앉으시오. 네. 최룡해 동무. 최룡해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레 모스크바 출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도 함께 간다고? 네. 아내가 김주에 교육 시차를, 딸이 대학 입학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최룡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런데 말이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은 없겠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생각이라뇨? 탈북 같은 거 말이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습니다. 끝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최룡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농담이오. 박민혁 동무. 당신 같은 충성스러운 간부가 그럴 리 없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합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당신을 믿는 거요. 일주일 후에 꼭 돌아오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챙겨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싸시오. 의심받으면 안 돼요. 옷 몇 벌이면 되겠네요. 사진은 절대 안 돼요. 가족 사진, 앨범. 그런 거 다 놔두시오.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이건 가져가도 돼요? 손에는 어렸을 때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 된다. 지연아, 평범한 출장처럼 보여야 해.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건데.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야. 지연이는 울먹이며 인형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친구한테 작별 편지 쓰면 안 돼요? 안 된다.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단다.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 죽어. 알겠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48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납니다. 영원히. 여보,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후회는 없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소. 우리 함께 잘해봐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동강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9일,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불효자 민혁입니다. 이제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짐을 다 쌌다고 했습니다. 가방 확인 좀 해주세요, 아빠. 지연이가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옷 서너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평범한 일주일 출장짐이었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준호의 가방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평범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한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0평짜리 넓은 아파트, 수입 가구들, 대형 TV, 이 모든 것이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김일성, 김정일 저작집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녕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북한 가정에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왔소? 아니요. 하나도 안 와요. 나도 그러오.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오. 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유.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더는 잘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USB. 김정은 비자금 정보가 담긴 USB. 여권. 출국 허가서. 모스크바. 호텔 예약 확인서. 항공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시간 후면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는 마지막 평양의 새벽일 것입니다. 안녕, 평양.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북한. 6시 정가. 여보, 아이들 깨우시오. 출발합니다. 아내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곧 지연이와 준호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준비됐니? 네. 아빠.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리고 기억해라.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절대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된다. 평범한 출장이야. 알겠지? 네. 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안공항으로 가시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 다시는 밟지 않을 땅. 차는 평양 시내를 지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의 탈북이. 2022년 7월 20일 오전 7시 30분. 평양 순안국제공항.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평범한 출장이오. 절대 긴장한 티 내면 안 돼요.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입구로 들어서자 보위부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과 출국 허가서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국 허가서, 여권, 항공권, 모스크바 호텔 예약 확인서. 요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박민혁 국장님이시군요. 네. 가족 동반 출장이십니까? 네. 아내는 김주의 동무 교육 시찰, 딸은 대학 입학 상담입니다. 요원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보위부 최은경 대좌시군요. 김주의 동무를 보좌하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보위부 출신답게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원이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박지연입니다. 무슨 대학 가려고요? 모스크바 국립대학 영문학과입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 해외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럽군요. 모스크바는 좋은 곳입니다. 요원이 웃으며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좋은 출장 되시길.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고 걸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특별 대기실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혁 동무.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외무성 부상 김철호였습니다.
김철호 동무, 어디 가시오? 모스크바, 가오. 당신도? 네. 경제회에 참석차 갑니다. 오, 그럼 같은 비행기네. 잘 됐소. 최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같은 비행기라니. 더 긴장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고려항공 JS251편 모스크바행 승객 여러분, 탑승 수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보위부 검사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여십시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요원이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오, 세면도구, 서류 가방, USB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만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업무 서류입니다. 경제회의 발표 자료요. 요원이 USB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USB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발표 자료 파일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만약 확인하면 끝입니다. 김정은 비자금 정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USB를 돌려줬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232배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운데 3인석과 옆 2인석에 앉았습니다. 저와 아내, 지연이가 가운데 3인석에, 준호는 옆 2인석에 앉았습니다. 김철호 부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민혁 동무, 모스크바에서 며칠 계시오? 일주일 정도요. 나는 사흘이요. 바쁘게 돌아다니다 올 거요. 수고하시겠소.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시내의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입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동강이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준호도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탈북자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철호 부상이 말했습니다. 박민혁 동무, 우시오. 무슨 일이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양이 그리워서요. 하하. 아직 떠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립소? 네. 그러네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비행기는 북한 영공을 벗어나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러시아 영공에 진입합니다.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 그 시간만 견디면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철호 부상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모스크바 도착하면 계획대로 움직이시오. 알았어요. 첫날은 공식 일정 소화하고 둘째 날 밤에 알렉산드르 아파트로 가는 거죠. 맞소.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의심받으면 끝이요. 알아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착륙합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광장, 크레물린 궁전. 오전 11시 20분 모스크바 시간 6시 20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내리자. 그리고 기억해. 아직 우리는 북한 출장단이야.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북한 여권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회에 참석입니다. 얼마나 체류하실 겁니까? 일주일입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알렉산드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관광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국장님 일행이시죠? 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르의 차에 탔습니다. 김철호 부상은 대사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북한 대사관이 당신들을 감시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히 위장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소. 차는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자동차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준호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모스크바구나. 응, 우리가 자유를 찾아갈 첫 번째 관문이야. 차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십시오. 3일째 되는 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우리는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2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평양을 벗어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이제 시작이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7일 후면 우리는 여기도 떠날 거요.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2년 7월 20일 저녁, 모스크바 호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예상대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민혁 국장 동무시죠? 대사관 박성일 서기관입니다. 네, 박서기관 동무. 오늘 오전 10시에 경제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오전 10시, 저는 모스크바 무역회관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박민혁 국장, 북한의 광물 수출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의가 끝나고 김철호 부상이 다가왔습니다. 박민혁 동무, 점심 같이 하시오. 좋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이었습니다. 보르시, 펠메니. 음식이 어떠소?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도 김일성 학교를 방문했어요. 어땠소? 대사관 직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줄 알았소. 이틀은 더 이렇게 지내야 하오. 그날 밤, 알렉산드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호텔 뒷문에서 만납시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1일, 저는 또다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김일성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모두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저녁에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북한 출장단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박민혁 국장, 이번 회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 동무, 언제 평양으로 돌아가십니까? 27일입니다. 그렇군요. 조국에 가시거든 원수님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1시간 후면 알렉산드르를 만납니다. 여보, 준비하시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두고 가야 하오. 의심받을 수 있으니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네. 알렉산드르가 준비해뒀소. 밤 11시 정가. 저는 호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CCTV를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 가족은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요. Do not disturb 표시를 걸어뒀소.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대사관이 알아챌 겁니다. 차는 모스크바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 아파트입니다. 일주일간 여기 숨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좁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괜찮소. 고맙소. 알렉산드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기 위조 여권이 있습니다. 네, 고뇌 러시아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안드레이 김입니다. 한국계 러시아인이죠. 안드레이 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부인은 나탈리아 김, 따님은 소피아 김, 아드님은 니콜라이 김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 여권으로 27일 터키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가고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 대사관이 공항을 감시하지 않겠소? 그래서 공항을 바꿨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이 아니라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똑똑하시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7일간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현지 뉴스였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가족 실종, 북한 대사관 수색 중. 제 얼굴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민혁 48세, 대외경제협력위원회 3국장, 가족과 함께 실종. 완전히 들통났소.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아파트에 숨어 지냈습니다. 7월 23일,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 경찰의 수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민혁 일가를 찾는 사람에게 10만 달러 현상금.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10만 달러라. 큰 돈이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러시아 경찰은 북한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는 등록되지 않은 곳입니다. 7월 24일,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정은, 박민혁 체포에 수백억 원 현상금 검토.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백억 원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가진 정보 때문이요. 김정은 비자금 정보 말이요. 저는 USB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7월 25일, 긴장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이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대기 중.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셰레메티예보 공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눈치챌 겁니다. 언제 출발하오? 내일 모레 27일 새벽 6시 비행기입니다. 이틀 남았군요. 네,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7월 26일, 출발 전날, 알렉산드르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입으십시오. 러시아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평범한 러시아 사람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염색하셔야 합니다. 염색을요? 네. 너무 동양인처럼 보이면 의심받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요? 네. 이제 당신은 안드레이 김입니다. 러시아에서 30년 산 한국계 러시아인이죠. 전혀 알렉산드르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여권 확인, 안드레이 김, 나탈리아 김, 소피아 김, 니콜라이 김. 네. 항공권 확인. 터키항공 TK413편. 모스크바 오전 8시 40분 출발. 이스탄불 오후 12시 10분 도착. 네. 이스탄불에서 대한항공 K956편으로 환승. 이스탄불 오후 1시 출발. 인천 다음날 오전 6시 도착. 알겠소. 공항에서 절대 러시아어 쓰지 마십시오. 영어만 쓰십시오. 러시아어 억양나면 들킵니다. 알겠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긴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평범한 러시아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거쳐 한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일 아침입니다. 공항 출국 심사. 새벽 4시. 알렉산드르가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인 옷을 입고 위조 여권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모스크바 거리를 달렸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알렉산드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긴장돼요. 걱정 마십시오. 제 여권은 완벽합니다. 러시아 정부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특별히 도와줬습니다. 1시간 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헤어집니다. 정말 고맙소, 알렉산드르. 천만에요. 한국 가시거든 이 USB 정보를 꼭 정부에 넘기십시오. 반드시 그러겠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차가 떠났습니다. 공항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6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터키항공 카운터였습니다. 여권 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안드레이 킴, 모스코바에서 이스탄불로 가시는 거죠? 네. 뒤에는 가족분들이시고, 네. 제 아내와 자녀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0초, 20초. 네, 확인되셨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진짜는 출국 심사였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여권을 봤습니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옆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습니다. 끝입니다. 다른 심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안드레이 김씨, 어디로 가십니까? 이스탄불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족 여행이요. 직업이 뭡니까? 무역회사 직원입니다. 심사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의심받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심사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좀 해. 심사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터키항공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오전 8시,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요. 비행기가 이륙해야 해요. 8시 30분,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출발이 지연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항 측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종 확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가는 거야? 늦겠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 청사 쪽에서 차 2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여보, 저거 봐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차가 비행기 옆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곧 이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여보, 어떡해요? 모르겠소. 생각 좀 하게 해주시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비행기 아닙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올라온다면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이 탑승구에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공작원 2명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모스크바, 땅이 멀어졌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후아,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지연이와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5분만 늦었으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5분만 늦었으면 우리는 잡혔을 것입니다. 왜 출발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누군가 도와준 것 같소.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렉산드르가 공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출발을 강행시켰다는 것을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스크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이스탄불에서 환승해야 해. 그리고 한국까지 가야 해.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행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분 차이로 살았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5분만 늦게 출발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공작원들 손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끌려가 처형당했겠죠. 오후 1시, 비행기가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터키 땅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환승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터키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오. 저는 공항 내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터키 대사관입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박민혁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영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분 후 영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혁 씨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입니다. 오늘 밤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십시오. 30분 후 대사관 직원 2명이 왔습니다. 박민혁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항 귀빈실로 데려갔습니다. 터키 정부가 제공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북한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빈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USB요.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비자금 정보 USB요. 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200억 달러 정보입니까?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홍콩, 5개 나라 17개 계좌입니다. 대단하군요. 이건 국제 제재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직원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한국에 가시면 정부가 보호해 드릴 겁니다. 오후 10시 대한항공 직원이 왔습니다. 박민혁 씨 가족분들 탑승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K956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 승무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한국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지연이도,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까지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스탄불이 멀어졌습니다. 유럽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만 더 가면 자유의 땅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일주일, 모스크바에서 5분 차이로 탈출, 이스탄불을 거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백억을 걸고 찾는 우리.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곧 진짜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꿈을 꿨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꿈을,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꿈을,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꿈을,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 상공,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여보, 저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이요. 지연이와 준호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공장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란다. 오전 6시 15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혁 씨 가족분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히 안내해 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2명의 남자가 비행기에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혁 씨 가족분들이십니까? 네, 국정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였습니다.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민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국정원 제2차장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김성호 차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터키 대사관에서 받은 USB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김정은 비자금 200억 달러. 이건 국제사회를 뒤흔들 정보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당신을 잡기 위해 수백억 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당신 가족을 특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원을 완전히 바꾸고 안가에서 생활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오래입니까? 최소 1년, 길면 2년, 3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학교는요? 가명으로 다니게 됩니다. 신분을 숨기고요. 친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당신들의 진짜 신분을 밝히면 안 됩니다. 김성호 차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새 이름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혁 씨는 강민수로, 최은경 씨는 이수진으로, 박지연 양은 강지은으로, 박준호 군은 강준혁으로 살게 됩니다. 새 이름이었습니다. 새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우리를 태우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한민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도로, 많은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들. 여보, 여기 정말 다르네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응,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라. 지연이가 편의점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빠, 저기 가게 24시간 연다고 써 있어요. 그래, 여기는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단다. 준호가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차 탔잖아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있어.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지내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 한국 문화를 배우실 겁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직접 만들고 세금도 직접 계산해서 내야 한다고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력서 쓰는 법을 배우며 생각했습니다. 48년을 북한 고위 간부로 살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10월 말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준비해줬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200평 아파트에서 투룸으로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이게 진짜 우리 집이요. 지연이와 준호는 새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가명으로요. 아빠, 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냥 해외에서 살다 온 거야. 저는 취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해외 무역회사 근무라고만 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북한에서는 달러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였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피곤하지만 괜찮아. 저는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지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친구가 저보고 말투가 특이하대요. 억양이 좀 이상하다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해라. 절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알아요, 아빠. 밤이 되면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강화, 김정은 해외 비자금 동결. 제가 제공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우리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가 쓰이고 있소.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외출할 때 조심하십시오. 저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자도 눌렀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2023년 6월 현재 우리 가족은 여전히 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진짜 과거를 말하지 못하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탈북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민수라는 가명으로요. 오늘도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안경을 쓰고 평범한 회사원 차림입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당신도 조심하시오. 아내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를요. 북한에서 보위부 대저였던 그녀가 말입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강 대리님, 오셨어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강민수입니다. 아무도 제가 북한 고위 간부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에서였습니다. 강민수 씨, 최근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요. 왜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울에 잠입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통일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 뭘 배웠니? 선생님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친구들이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북한에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다. 준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저 요즘 북한에 둔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요. 나도 그래, 아들. 걔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를 배신자라고 배우고 있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한 적 없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요? 탈북이요. 우리 지금 북한에서보다 가난하게 살잖아요. 후회 없소. 당신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여기는 자유로우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아까 국정원에서 연락 왔소. 무슨 일이에요? 북한 공작원이 서울에 있대요.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다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소. 어쩌면 평생일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소.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동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1년 5개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고위 간부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200평 아파트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달러로 받던 월급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자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감시받지 않는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언젠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 저는 다시 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부모님 산소에 저를 올리러, 제가 살던 집을 보러, 그리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저는 국정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기 면담 날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잘 지냅니다. 북한에서 연락 온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USB 정보 덕분에 김정은 비자금 50억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김정은이 당신을 더 찾고 있습니다. 현상금이 이제 1,0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1,000억 원이요? 네. 역대 탈북자 중 최고 금액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목숨값이 1,000억 원이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순간,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과자 사왔어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아빠.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중에 통일되면 평양 가볼 수 있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살던 집도 보여주고 대동강도 구경시켜 줄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도요? 그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자.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북한을 떠난 지 523일, 여전히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후회는 없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꿈꾼다. 그날까지 나는 이 자유를 지킬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중 한 명입니다. 비록 가명으로, 비록 숨어서 살지만 저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